장오지 문살 새로 스며드는 늦봄의 햇살은 박송아 할머니의 적막한 거실을 부드럽게 감쌌지만 그 온기마저 그녀의 깊은 외로움을 다 녹이지는 못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시끌벅적한 예능 프로그램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간신히 메우고 있었다.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속 5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송아 할머니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딸은 다 제 살림을 차려나갔고 명절이나 생일이 되어야 손주들 재롱과 함께 잠시 북적일 뿐 대부분의 날들은 홀로 밥을 먹고 홀로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마당 한켠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지만 해가 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적막감은 어쩔 수 없었다. 할머니,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행이래요. 심심하지도 않고 친구도 사귈 수 있다던데요. 며칠 만에 찾아온 손녀 수연이 스마트폰 화면을 불쑥 내밀었다. 화면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은빛마당이라고 적힌 앱이 떠 있었다. 노인들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일명 어르신들 카톡방 같은 것이라고 했다. 송아 할머니는 처음엔 내가 뭘 그런 걸 다 하냐, 눈도 침침하고 손가락도 맘대로 안 움직이는데 라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할머니.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라며 조르는 손녀의 성화에 모지겨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은 익숙한 솜씨로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을 진행했다. 닉네임은 송아 할머니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꽃 이름을 따 들국화처럼으로 정했고 프로필 사진은 얼마 전 공원에서 수연이 찍어준 활짝 웃는 모습으로 골랐다. 자, 이제 여기에 글도 쓰시고 다른 사람들 글에 댓글도 다시면 돼요. 마음에 드는 분 있으면 친구 신청도 하시고요. 수연의 설명은 알듯 말듯 했지만 송아 할머니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손녀가 돌아간 후 스마트폰은 다시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며칠 동안 은빛마당 앱은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무료한 저녁 습관처럼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던 송아 할머니는 문득 손녀의 말이 떠올라 조심스럽게 앱을 터치했다. 여러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건강 정보,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다. 다들 이렇게 사는구나. 괜스레 마음이 싱숭생숭해졌다. 그때 화면 상단에 작은 편지 봉투 모양의 아이콘이 반짝였다.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이콘을 누르자 푸른 소나무라는 닉네임의 사용자로부터 온 메시지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들국화처럼님. 고즈넉한 저녁, 아름다운 닉네임에 이끌려 인사드립니다. 정중하면서도 다정한 문장이었다. 송아 할머니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얼마 만에 받아보는 낯선 이의 다정한 인사인지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다. 뭐라고 답장을 해야 할까 한참을 망설이다 서툰 솜씨로 한자 한자 눌러 답장을 보냈다. 네, 안녕하세요. 푸른 소나무님도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푸른 소나무, 스스로를 정우진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자신을 해외에서 작은 무역업을 하는 신중반의 사업가라고 했다. 아내와는 10여 년 전 사별했고 유학 중인 아들딸은 이제 다 커서 제 앞가림하기 바빠 거의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늘 바쁘게 일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하고 외롭다고. 그런 와중에 은빛마당에서 송아 할머니의 프로필 사진 속 따뜻한 미소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말을 걸게 되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송아 할머니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금세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 정우진은 매일 아침이면 밤새 안녕하셨는지요, 송아님.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문자로 하루를 열어주었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라는 인사로 하루를 마무리해 주었다. 그의 메시지는 늘 깍듯했고 예의 발랐으며 그녀의 감성을 어루만지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때로는 아름다운 시 한 구절을 보내주기도 했고 해외 출장 중에 찍었다며 이국적인 풍경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다. 송아 할머니는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자 위안이 되었다.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스마트폰 자판을 누르는 손길은 여전히 더뎠지만 그녀는 한자 한자 진심을 담아 답장을 보냈다.
오늘 점심에는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선생님도 된장찌개 좋아하시는지요? 오늘은 날이 흐려 그런지 무릎이 더 쑤시는 것 같네요. 그녀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 정우진은 언제나 성심성의껏 답해 주었다. 송아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된장찌개라면 분명 세상에서 가장 맛있을 겁니다. 무릎이 아프시다니 걱정입니다. 따뜻하게 해주시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의 답장은 언제나 그녀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정우진은 조금 망설이는 듯한 말투로 송아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송아님의 고운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영광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자로만 대화하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그리고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라며 영문과 숫자가 섞인 조합을 알려주었다. 송아 할머니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목소리를 듣고 싶다니. 하지만 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기다렸던 말인지도 몰랐다. 수연이에게 물어 겨우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법을 익힌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정우진을 친구 목록에 추가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정우진과 긴 시간 통화를 했다. 그의 목소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차분했으며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는 송아 할머니가 살아온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그녀의 소소한 농담에도 크게 웃어주었다. 송아 할머니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젊은 시절 이야기, 먼저 떠난 남편과의 추억, 다 커버린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과 자랑스러움까지 평소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그에게는 술술 털어놓을 수 있었다. 정우진은 그런 그녀에게 송아님 같은 분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제겐 마치 기적과도 같습니다. 송아님과의 대화는 제 메마른 가슴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라며 마음을 흔들었다. 송아 할머니는 어느덧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생기가 돌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졌고 외출할 때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조금은 화사한 옷을 꺼내 입었다. 혼자 있을 때도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우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유난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송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송아님께 이런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시름이 배어 있었다. 그는 베트남에서 아주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현지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문제 삼아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했다. 약 200만 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해외에서 갑자기 큰 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하다고 했다. 며칠만, 정말 며칠만 쓰고 바로 송금해드리겠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송아님, 지금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실 분은 송아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다. 송아 할머니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돈 문제라니. 그것도 200만 원이라는 그녀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하고 애처로운 목소리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자신에게 보여준 한결같은 따뜻함과 진심을 생각하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다. 내가 이분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어. 얼마나 다급하면 나한테까지 이런 부탁을 하시겠어. 그녀는 평생 아끼고 아껴 모아두었던 비상금 통장을 떠올렸다. 자식들 몰래 조금씩 모아두었던 혹시라도 위급한 일이 생기면 쓰려고 했던 돈이었다. 다음 날 아침 송아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을 찾았다. 장구 직원 아가씨가 어르신, 요즘 전화로 돈 보내라는 사기가 많다는데 혹시 라며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송아 할머니는 아닙니다. 아들 사업 자금 좀 보태주는 겁니다. 라며 애써 태연한 척 둘러댔다. 송금을 바치고 은행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정우진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뿌듯하기도 했다.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 송아 할머니는 밤잠을 설쳤다. 괜찮겠지? 정말 괜찮을 거야. 그분이 어떤 분인데. 불안감이 엄습할 때마다 정우진의 다정한 목소리와 따뜻한 메시지들을 떠올리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며칠 후 정우진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연락해왔다. 송아님, 정말 감사합니다. 송아님 덕분에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그의 말에 송아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우진은 또다시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해왔다.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 처리가 늦어져 당장 수술비가 500만 원이나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송아님, 정말 면목 없습니다만 또다시 송아님께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원했다. 아픈 사람을, 그것도 자신을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어찌 외면할 수 있을까? 송아 할머니는 또다시 은행으로 향했다. 그 후로도 정우진의 불행은 마치 연극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사기당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며 1,000만 원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급히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며 또 1,000만 원. 그의 요구 액수는 점점 커져만 갔고 그의 이야기는 점점 더 절박하고 비극적으로 변해갔다. 송아님, 이 문제들만 잘 해결되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남은 인생, 오직 송아님 곁에서 송아님만 바라보며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의 애절한 속삭임과 달콤한 약속은 송아 할머니의 이성과 판단력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마지막 남은 유산이라고 생각했던 작은 적금 통장까지 해약했고 심지어 명절 때 손녀 수연이가 할머니 용돈 하시라며 쥐어준 쌈짓돈까지 몰래 그에게 붙였다. 어느덧 그에게 보낸 돈은 3천만 원을 훌쩍 넘어 4천만 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통장 잔고는 이제 정말 바닥을 드러냈고 박송아 할머니는 하루하루 극심한 초조함과 불안감에 시달렸다. 이제는 정우진의 연락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이웃들과의 만남도 노인정 출입도 모두 피하게 되었고 오직 정우진과의 연락에만 매달리며 그의 불행이 끝나고 그가 한국으로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였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기 일쑤였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마치 한순간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낯선 노파의 모습이었다. 여름의 문턱을 넘어서던 어느 주말 오랜만에 할머니 댁을 찾은 수연은 박송아 할머니의 모습에 쏘스라치게 놀랐다. 불과 한두 달 사이에 할머니는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예전에 온화하고 따뜻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방 안 한 구석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약봉지들이 어지럽게 굴러다녔고 할머니는 수연이 와도 별다른 말 없이 밤늦도록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거나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들여다보고 있었다. 가끔 돈 문제로 누군가와 다투는 듯한 모습도 얼핏 보였다. 할머니, 요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세요. 수연의 걱정 가득한 물음에 박송아 할머니는 아니다, 다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라며 평소답지 않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손사래를 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수연은 탁자 위에 놓인 할머니의 스마트폰 화면에 우연히 떠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다. 푸른 소나무라는 사람과의 대화창이었다. 다정하고 애틋한 사랑 고백과 함께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송금받은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내 사랑 송아님, 이번 고비만 넘기면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선생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지요? 제발, 이제 더는 돈이 없어요. 순간 수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었다. 로맨스 스캠. 최근 뉴스에서 연일 떠들썩하게 보도되던 노인 대상 온라인 사기 사건들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저 푸른 소나무라는 분, 어떤 분이세요? 혹시 그분한테 돈 같은 거 보내신 적 있으세요? 박송아 할머니의 얼굴이 삽시간에 핏기가 가시며 굳어졌다. 그리고는 이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게냐? 그분은 나한테 한없이 잘해주시는 분이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고? 할머니는 자신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듯한 손녀의 말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끼며 격하게 분노를 터뜨렸다.
평생 누구에게도 큰 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했던 순하디 순한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할머니와 손녀 사이에는 전에 없던 싸늘하고 어색한 냉기가 흘렀다. 수연은 할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어떻게든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다.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밤낮으로 인터넷을 뒤져 로맨스 스캠의 전형적인 수법과 피해 사례, 그리고 대처 방법 등을 닥치는 대로 찾아 읽었다. 정우진이라는 남자가 할머니에게 했던 말과 행동 패턴은 사기꾼들의 그것과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다. 수연은 며칠 밤을 새워 고민한 끝에 다시 한번 할머니를 찾아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해한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정말 만약에 그분이 정말로 좋은 분이시라면 우리한테도 한번 정식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잖아요. 딱 한 번만이라도 괜찮으니 저희랑 다 같이 영상통화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할머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발 제 말 한 번만 믿어주세요. 네? 박송아 할머니는 정우진을 의심하고 자신을 못 믿는 손녀가 믿고 야속하기만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좀처럼 떨쳐버릴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정말 혹시라도 수연이 말이 맞는 거라면 내가 정말 평생 모은 돈을,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생각이었다. 결국 그녀는 손녀의 간절한 눈물과 애원을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우진에게 영상통화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정우진의 답장은 평소보다 한참이나 늦게 도착했다. 송아님, 갑자기 영상통화라니요. 제가 지금은 해외 출장 중이라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아서요. 그리고 제 몰골이 말이 아니라 송아님께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이런저런 궁색한 핑계를 대며 교묘하게 영상통화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박송아 할머니는 수연의 단호한 눈빛과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절박함에 힘입어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아주 잠깐이라도 괜찮으니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수연이가 선생님을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만나 뵙고 싶어 해서 그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며칠간의 끈질긴 요청과 실랑이 끝에 정우진은 마지못해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영상통화를 하겠다고 마지못해 승낙했다. 약속한 시간, 박송아 할머니와 수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식탁에 마주 앉아 스마트폰 화면만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드디어 지루한 연결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 화면이 밝아지며 상대방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화면 속에 나타난 남자는 그동안 정우진이 자신의 모습이라며 보내왔던 중후하고 세련된 인상의 사업가 풍의 사진 속 인물과는 전혀 조금도 닮지 않은 사람이었다. 훨씬 젊어 보였고 어딘가 초췌하고 불안한 눈빛을 한 채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배경으로는 허름하고 지저분한 방 안이 보였고 가끔 알아들을 수 없는 시끄러운 외국어가 섞여 들려왔다. 화면은 시종일관 부자연스럽게 흔들렸고 화질도 형편없이 나빴다. 마치 급하게 준비한 무대 위에 어설픈 배우 같았다. 박송아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린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연은 할머니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은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다. 몇 마디 어색한 인사가 오간 후 화면 속 남자는 급한 일이 생겼다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통화를 끊어버렸다. 정적. 박송아 할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더니 이내 참았던 울음을 와락 터뜨렸다. 내가 평생을 바보처럼 살았구나. 내가 저런 놈한테 속아서 내 피 같은 돈을. 극심한 충격과 참을 수 없는 배신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허탈함에 그녀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서럽게 오열했다. 수십 년 쌓아온 삶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수연은 망연자실한 할머니를 부축해 침대에 눕히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며 떨리는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다음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수연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행동에 나섰다. 먼저 정우진이 할머니에게 보냈던 모든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겨 구글 이미지 검색 기능을 이용해 하나하나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자신의 모습이라며 보내왔던 대부분의 사진들은 전혀 상관없는 외국 배우나 모델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고, 그가 사업가라며 자랑했던 고급 사무실이나 해외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조차 유명 여행지나 가구 회사의 홍보용 카탈로그에서 불법으로 퍼온 것들이었다. 그가 보낸 모든 것이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허상이었다는 사실에 수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수연은 또한 할머니의 스마트폰에 자신도 모르게 미리 설치해 두었던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통해 정우진과 할머니 사이의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내용과 돈을 요구하는 노골적인 통화 내용 일부를 증거 자료로 확보했다. 그리고 할머니를 설득하여 그동안 정우진에게 돈을 송금했던 은행 거래 내역서를 모두 발급받았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증거 자료들은 사기꾼의 파렴치하고 치밀한 범죄 행각을 남김없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수연은 눈물조차 말라버린 듯 멍하니 앉아있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집 근처 경찰서로 향했다. 민원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는 할머니의 등은 평소보다 훨씬 더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한자 한자 써내려갈 때마다 할머니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정우진이 사용했던 대포통장 계좌는 즉시 지급 정지되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경제팀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할머님, 이런 종류의 로맨스 스캠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전문 사기 조직의 소행이라서 범인을 특정하거나 검거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 안타깝지만 피해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도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작은 단서라도 찾아보겠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현실적인 이야기였다. 박송아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그 후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평생 땀 흘려 정직하게 모은 돈,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노후를 보내려고 아끼고 또 아꼈던 그 소중한 돈을 얼굴도 모르는 파렴치한 사기꾼에게 허망하게 모두 날려버렸다는 극심한 자책감과 견딜 수 없는 수치심에 밤낮으로 눈물만 흘렸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뭘 한 건지, 내가 평생을 이렇게 바보 천치처럼 살았으니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내가 이런 바보 같은 년을 뭘 더 살아서 못한다고. 그녀의 입에서는 평생 한 번도 내뱉어본 적 없는 험한 말들이 절규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런 할머니를 곁에서 지켜보는 수연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다. 수연은 다니던 대학교도 잠시 휴학하고 할머니 곁을 온전히 지켰다. 억지로 죽을 끓여 할머니 입에 떠먹이고 밤에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잠들며 불안한 밤을 지새웠다. 할머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나쁜 건 그 사기꾼 놈들이에요. 할머니는 그냥 너무 외로웠던 거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던 것뿐이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받고 싶었던 것뿐이라고요. 제발 할머니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네? 손녀의 진심 어린 간절한 위로와 따뜻한 눈물에 박송아 할머니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도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진부한 말처럼 더디고 고통스러웠지만 박송아 할머니는 아주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갔다. 잃어버린 돈에 대한 쓰라린 미련과 그 파렴치한 사기꾼에 대한 사무치는 분노가 문득문득 불쑥불쑥 치밀어 오를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수연은 할머니 곁을 묵묵히 지키며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거나 함께 마당가를 거닐며 말벗이 되어주었다. 박송아 할머니는 이번 일을 통해 세상 물정을 너무나도 혹독하고 값비싸게 배웠고 인간에 대한 맹목적이고 순진한 믿음 대신 건강한 경계심과 신중함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손녀 수연과의 관계였다. 이전에 그저 귀엽고 어린 손녀로만 생각했던 수연이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자신을 지켜주고 일으켜 세워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로에게 진심으로 기댈 수 있는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이 절망 속에서도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절실히 느꼈다. 가을이 서서히 깊어갈 무렵 박송아 할머니는 수연의 격려에 힘입어 용기를 내어 다시 동네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두려워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자신의 아픔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이웃들 덕분에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 경로당 청소 봉사를 시작하며 작은 보람도 느끼고 이웃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잊었던 삶의 활력을 되찾아갔다. 베란다의 작은 텃밭에는 어느새 수연이와 함께 지난 여름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심었던 노란 국화가 탐스럽게 피어나 가을 햇살 아래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스마트폰에서 은빛마당이라는 앱을 깨끗이 삭제한 지는 이미 오래전이었다. 대신 그녀는 이제 현실의 작은 마당에서 현실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진실되고 따뜻한 행복을 정성껏 가꾸어 나갔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과 사기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젓고 옆에서 제잘거리는 손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인생의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겪어내고 다시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단단한 평온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내일의 날들에 대한 조용하고 소중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박송아 할머니는 작은 국화 화분에 정성껏 물을 주며 가을 하늘만큼이나 맑고 투명한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 안았다. 그녀의 마음에 더 이상 가짜 푸른 소나무는 없었다. 대신 진짜 햇살과 진짜 꽃, 그리고 진짜 사람들의 온기가 가득했다.